선생님, 처음엔 정말 나쁜 의도로 접근했어요. 돈이 필요했고, 펜션을 넘겨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날 속인 거군요. 아니에요.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진심이 됐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어요. 세라 씨,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늦여름 오후의 해운대 해변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8월의 끝자락, 여름휴가를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라솔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젊은 연인들은 파도에 발을 담그며 웃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정도연의 눈에는 그 풍경이 이미 익숙한 일상일 뿐이었다. 52세의 정도연은 해운대 해변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바다마을 펜션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그곳은 8개의 객실을 갖춘 2층 건물로 도연이 10년 전 서울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내려와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었다. 서울에서는 중견건설회사의 중간관리자로 일했지만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쳐 4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부산에 정착했고 아내 이선영과 함께 펜션을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 바다를 보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은 반복되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선영은 펜션 일에 몰두했고 도연은 그저 묵묵히 손님들을 응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그날도 도연은 오후 늦게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성수기가 지나 손님이 줄어든 요즘, 해변 산책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발밑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느끼며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도연은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는 건가? 특별한 불행도 없지만 특별한 행복도 없는 삶.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중년의 일상. 그때였다. 바다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다. 여름 내내 해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비명인지 장난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도연의 시선이 급히 바다로 향했다. 파도가 거센 구역에서 한 여성이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이미 짐을 챙겨 떠났고 해변 한쪽에 몇 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안전요원도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시간대라 근무가 끝난 모양이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신발을 벗어던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여성을 향해 힘껏 헤엄쳐 나갔다. 파도가 거칠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바닷물이 입안으로 들어왔고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성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졌다. 괜찮아요. 제가 잡을게요. 도연은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여성의 팔을 붙잡았다. 여성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도연의 팔을 꽉 움켜잡았다. 너무 세게 잡아 팔이 아팠지만 도연은 그녀를 놓지 않았다. 진정하세요. 제가 데려갈게요. 도연은 한 팔로 여성을 감싸 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으며 해변으로 향했다. 파도가 계속 밀려왔다.
한 발짝 나아가면 다시 두 발짝 밀려나는 것 같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이러다 둘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나아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도연의 발이 바닥에 닿았다. 얕은 물가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여성을 끌어안고 간신히 모래사장으로 올라왔다. 두 사람 모두 모래 위에 쓰러졌다. 도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붉던 하늘은 이제 어둑해지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몸을 일으켜 여성을 살폈다. 여성은 심하게 기침을 하며 바닷물을 토해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자신의 셔츠를 벗어 여성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이제 괜찮아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눈과 마주쳤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놀란 것뿐이에요. 여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도연도 함께 일어났다. 이제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고 다른 누군가는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사람들은 안심한 표정으로 하나둘 흩어졌다. 해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도연과 여성만이 남았다. 제 이름은 윤세라예요. 27살이고요. 여성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연입니다.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어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 가슴 한편을 스쳤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 중이었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왠지 그녀에게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방금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근처에 머무는 곳이 있으세요? 아직 숙소를 정하지 못했어요. 원래 오늘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세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연은 망설였다. 낯선 여성을 펜션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 상태로 그냥 보낼 수도 없었다. 젖은 옷 그대로 밤거리를 헤매게 할 순 없지 않은가. 제 펜션이 가까워요. 일단 가서 옷 좀 갈아입고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라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상태로 두고 볼 순 없잖아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세라도 작게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해변을 걸어 펜션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린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아내 선영은 로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연이 젖은 옷차림으로 낯선 여성과 함께 들어오자 선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바다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이분이 물에 빠져서 제가 구조했어요. 도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다. 선영의 시선이 세라에게로 향했다.
세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선영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샤워부터 하세요. 203호 방이 비어 있으니 거기 쓰세요. 고맙습니다. 세라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올라갔다. 도연도 뒤따라 올라가려다 선영의 목소리에 멈췄다. 당신도 옷 갈아입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사무적이었다. 도연은 응이라고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샤워를 하며 도연은 계속 세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물에 빠진 순간의 공포, 구조된 후의 안도감, 그리고 눈물.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단순한 동정심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두근거렸다. 나이 먹으니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건가?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세라가 샤워를 마치고 203호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도연이 준비해둔 면 티셔츠와 편한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한결 안정되어 보였다. 젖은 머리를 타월로 감싼 채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보며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도연이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살 것 같아요. 옷도 빌려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천만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은 주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선영은 이미 2층 거실로 올라간 후였다. 요즘 들어 선영은 펜션 일이 끝나면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도연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간단하지만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는걸요. 세라가 손사래를 쳤지만 도연은 이미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손님이 어떻게 직접 하세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도연의 단호한 말에 세라는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다. 정말 아늑한 곳이네요. 이런 펜션에서 일하시면 행복하시겠어요. 도연은 라면을 끓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뭐든 익숙해지면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 바다를 보며 산다는 게 꿈이었어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동경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힐끗 쳐다봤다. 타월을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아직 축축했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은 어려 보였다. 27살이라고 했지만 20살 정도로도 보였다. 부산엔 여행 오신 거예요? 네, 뭐 그런 거죠. 세라는 애매하게 웃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웃음이었다. 도연도 더 캐묻지 않았다. 라면이 끓자 그는 계란을 풀어 넣고 파를 썰어 올렸다. 김치와 함께 상을 차려 세라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세라는 젓가락을 들어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그녀는 거의 말없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다. 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선영과 함께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묘한 평온함.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아요. 세라가 국물까지 다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연은 웃었다. 라면 하나로 그렇게 좋아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운데요. 진짜예요. 요즘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세라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세라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빈 그릇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도연은 자신이 실수했나 싶어 말을 바꾸려던 참이었다. 부모님이랑 싸웠어요. 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크게 싸웠어요. 제가 선택한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한 달 전쯤이요. 그래서 부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멀리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세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하시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비어있는 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도연의 말에 세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 순간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도연은 잊고 있었다. 천만에요. 일찍 주무세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이상한 감정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거실에서 선영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자 선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 며칠이나 있을 건가요? 글쎄, 내일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연은 대답 대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세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젖은 머리, 맨 얼굴, 그리고 눈물 어린 눈빛. 왜 자꾸 그녀가 생각날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찍 일어나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세라는 이미 깨어 있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도연을 보자 밝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잠이 안 와서요. 바다가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을 받은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서울로 올라가세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사실은 아직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 댁으로 안 돌아가세요? 못 가요. 아직은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는 더욱 연약해 보였다. 친구 집이나 다른 곳은요? 친구들도 다 부모님 편이에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도연은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망설였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그러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정말요? 방값은 꼭 드릴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쉬세요. 감사합니다. 정말요.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준비해야겠네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있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세라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세라는 펜션에 머물렀다. 처음 며칠은 방에만 있었지만
점차 로비로 나와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청소를 도와주겠다며 나섰다. 선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도연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요. 도연이 선영에게 설명했지만 선영은 코웃음만 쳤다. 당신이 좋다면야. 일주일이 지나자 세라는 펜션의 일원이 된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면 로비를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체크인 안내를 도왔다. 저녁이면 도연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도연은 애써 모른 척했다. 어느 날 저녁, 해변 산책 중에 세라가 물었다.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요. 궁금해서요. 선생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것 같아서요. 안정적인 사업, 가족, 바다가 보이는 집. 도연은 파도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알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행복이 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그때 세라가 도연의 팔을 살짝 잡았다. 선생님, 저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만나서 조금 행복해진 것 같아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도연의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감정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저도요. 도연이 속삭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위험한 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선영을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세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도연은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203호 방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세라가 듣는 음악이었다. 도연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그는 듣지 않기로 했다. 세라가 펜션에 머문 지 2주가 지났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펜션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다. 아침이면 로비를 정돈하고 손님들에게 주변 맛집을 추천해 주었다. 저녁이면 도연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냉랭해졌지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지는 않았다. 9월 초, 도연의 생일이 다가왔다. 53세가 되는 해였다. 선영은 몇 년 전부터 도연의 생일을 특별히 챙기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생일이냐며 무심하게 넘기곤 했다. 도연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세라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다. 생일 축하해요, 선생님. 로비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세라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초콜릿 케이크 위에는 Happy Birthday라고 쓰인 초가 꽂혀 있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선생님 신분증을 봤어요. 청소하다가 떨어진 걸 주우면서요. 세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런 거 오랜만이죠? 도연은 말없이 케이크를 바라봤다.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누군가 자신의 생일을 챙겨준 게. 선영도 자식도 없는 도연에게 생일은 그저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날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라는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소원 빌어요. 그리고 한 번에 꺼야 해요. 도연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무엇을 빌었는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행복, 평화. 아니면 그는 후하고 초를 불었다. 세라가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케이크 잘라요. 두 사람은 로비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초콜릿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세라가 포크로 케이크를 집어 도연의 입에 가져다 댔다. 아, 하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벌렸다. 세라의 손이 그의 입술 가까이 왔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세라의 눈빛이 이상했다. 장난기 어린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도연은 시선을 돌렸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펜션을 나와 해변으로 향했다. 9월의 바다는 한결 조용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파도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웠다. 달이 밝았다. 은빛 달빛이 바다를 비추며 반짝이는 길을 만들었다. 저기까지 걸어갈까요? 세라가 멀리 보이는 방파제를 가리켰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발밑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차가운 바닷물이 기분 좋았다. 선생님. 응, 저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세라가 걷다 멈춰 섰다. 도연도 멈춰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전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바다에 빠진 것도 사실은 무슨 소리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짜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물에 빠지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이 절 구해주고,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라 씨? 선생님은요? 세라가 한 걸음 다가왔다. 둘 사이에 거리가 좁혀졌다. 선생님도 저랑 있으면 행복해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세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아름다웠다. 떨리는 눈동자, 촉촉한 입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행복해요. 도연이 속삭였다. 그 순간 세라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도연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세라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손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도연의 이성은 멈추라고 외쳤다. 하지만 감정은 그를 밀어붙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도연은 세라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그의 목을 감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세라가 먼저 몸을 떼었다. 선생님,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저도요. 선생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두 사람은 다시 껴안았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선은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203호 방으로 세라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확인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이었다. 도연은 세라의 품에서 젊음을 되찾은 것 같았다. 세라는 도연의 품에서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선영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만함도 느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부터 도연과 세라의 관계는 비밀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펜션 주인과 도우미 같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다. 선영이 2층으로 올라간 후 도연은 세라의 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선영은 예민한 사람이었다.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예전보다 자주 웃고 거울을 더 자주 보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게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 밤, 선영은 도연을 따라 나섰다. 도연이 203호 방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 선영은 문 앞에 서서 안의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침묵. 선영의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2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20년 넘게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25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도연도 평소처럼 행동했다. 세라도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마치 연극을 하듯 각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긴장은 계속 높아졌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세라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그 사람 재산 확인했어. 계약서 사본은. 도연이 우연히 그 메시지를 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펜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 그 사람이랑 잘 지내?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야 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 다음 타겟도 대기 중이야. 도연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세라가 자신을 속인 거였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 사랑도, 감정도 모두 거짓이었다. 선생님, 세라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도연을 보자 미소 지으려다 그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다. 뭐 하세요? 도연은 휴대폰을 세라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대답해요. 이게 대체 뭐냐고.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세라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선생님, 들어봐요. 설명할게요. 설명. 뭘 설명해요?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였죠? 물에 빠진 것도 연기였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고였어요.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세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런데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제게 접근하라고 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펜션을 넘겨받으라고요. 전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날 속인 거군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진심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도연이 소리쳤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선영이 서 있었다. 역시 그랬군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짐 싸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사모님, 한마디도 듣기 싫어요. 나가요. 선영의 단호한 말에 세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10분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선생님 정말 미안해요. 세라는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펜션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흘렀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혼해요. 여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어요. 선영도 계단을 올라가 사라졌다. 도연은 혼자 로비에 남았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도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변함없이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세라가 펜션을 떠난 후 도연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선영은 그날 이후 도연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이었다.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분리했다. 선영은 2층 작은 방으로 옮겨갔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서류가 도착했다. 이혼 협의서였다. 선영은 펜션의 절반과 예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도연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도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짐을 싸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추억들을 박스에 담았다. 사진첩, 그릇, 옷가지들.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그랬어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처음으로 도연에게 말을 걸었다. 도연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무엇이 부족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잔인했다. 미안해요. 도연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할 말이 없어요.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았어요? 젊어서, 예뻐서?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다.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녀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감정은 무뎌졌다. 언제부터였을까?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긴 게. 당신이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선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심장 뛰려고 저를 배신한 거예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돌아섰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선영은 계단을 올라갔다. 도연은 혼자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 펜션은 반으로 나눠 매각하기로 했다. 더 이상 함께 운영할 수 없었으니까 예금도 절반씩 나눴다. 선영은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행복하세요. 짐을 다 싼 선영이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요. 선영은 택시를 타고 떠났다. 도연은 펜션 앞에 서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그렇게 끝났다. 별다른 감정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다. 혼자 남은 펜션은 너무 컸다. 도연은 손님도 받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아침이 되면 해변을 걸었고, 저녁이 되면 술을 마셨다. 세라 생각이 자꾸 났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도연은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리웠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들이 주었던 행복은 진짜였다. 한 달이 지났다. 도연은 펜션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부동산에 연락해 매물로 내놓았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다. 이들은 펜션을 리모델링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좋은 곳이에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도연은 계약서에 사인하며 말했다. 부부는 밝게 웃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과 선영을 떠올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들도 저렇게 희망에 차 있었다. 펜션을 떠나기 전날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해변을 걸었다. 12월의 바다는 쌀쌀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쳤다. 도연은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세라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그녀가 떠난 후 연락은 없었다. 도연도 연락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그녀는 괜찮은가? 안전한 곳에 있는가?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익숙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선생님, 그 목소리. 세라였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세라가 그의 앞에 섰다. 한 달 사이에 그녀는 많이 야위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왜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고백하러 왔어요.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 처음엔 정말 나쁜 의도로 접근했어요. 돈이 필요했고 펜션을 넘겨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레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선생님을 알아가면서 진짜로 좋아지게 됐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날 속인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둬야 했는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세라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도연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화가 나야 했다. 배신당한 분노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다. 그녀의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일어나요. 도연이 손을 내밀었다. 세라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그 사람들은요? 당신한테 펜션을 넘기라고 시킨 사람들은요? 끊었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빚만 남았어요. 빚. 네, 그들한테 성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일을 완수하지 못했으니 갚아야 해요. 세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업자득이죠.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얼마예요? 네. 빚이 얼마냐고요. 3천만 원이요. 근데 왜? 도연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 적었다. 그리고 세라에게 건넸다. 내일 이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세라가 손사래를 쳤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맞아요. 나도 화가 나요. 하지만 도연은 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위험한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건 원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로 우리는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바르게 살아요. 도연은 돌아서 걸었다. 세라가 뒤에서 불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걸을 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도연은 약속대로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 세라의 번호를 삭제했다. 펜션 정리를 마치고 도연은 부산을 떠났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몰고 남쪽으로 향했다. 며칠 후 도연은 여수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펜션보다 훨씬 작고 초라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도연은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봤다. 해운대 바다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고깃배들이 오가고 갈매기가 울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어느 날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선생님, 저예요. 번호 바꿨어요. 잘 지내시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도연은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인생은 계속되었다.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흘렀다. 도연은 천천히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이번엔 혼자서 조용히.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갔다. 여수에서의 시간은 도연에게 치유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항구를 걸었다. 고깃배들이 새벽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삶의 단순함을 다시 배웠다. 어부들은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고 바다로 나갔다. 돌아올 때는 물고기를 가득 실어왔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도연도 작은 일을 시작했다. 항구 근처 횟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처음엔 주인이 의아해했다. 50대 중년 남성이 설거지를 하겠다니.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받아들였다. 힘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도연은 매일 저녁 횟집에서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다. 단순한 노동이었지만 마음이 편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저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 하루가 갔다. 2달이 지났다. 12월이 되자 여수도 추워졌다. 바닷바람이 매서웠다. 하지만 도연은 매일 아침 산책을 멈추지 않았다. 추위 속에서 걷다 보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횟집에 손님이 붐볐다. 연말 모임인지 단체 손님들이 많이 왔다. 도연은 바쁘게 움직였다. 설거지가 밀려 주방에서 허겁지겁 그릇을 닦았다. 저기요. 홀에서 누군가 불렀다. 도연은 고개를 내밀었다. 네, 물 좀 주세요. 손님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다.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었다. 세라였다. 그녀도 도연을 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선생님,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은 얼어붙었다. 같이 온 일행들이 세라를 쳐다봤다. 세라야, 아는 사람이야? 아,
네, 잠깐만요. 세라는 홀을 나와 주방 쪽으로 왔다. 도연도 뒤쪽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횟집 뒤편 골목에서 마주 섰다. 어떻게 여기에? 세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기서 살고 있어요. 세라 씨는요? 저도 여수로 왔어요. 한 달 전에요. 카페에서 일하다가 여기 작은 게스트하우스 일자리가 있어서요.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세라 씨는요?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또다시 침묵.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제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도연은 망설였다. 다시 만나는 게 좋은 일일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죠. 내일 오후 3시는 어때요? 게스트하우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세라는 휴대폰으로 주소를 보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뵐게요. 세라는 횟집으로 돌아갔다. 도연은 골목에 홀로 남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세라가 알려준 카페로 갔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였다. 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도연을 보자 밝게 웃었다. 왔어요. 여기 앉아요. 도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세라가 커피 2잔을 주문했다.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로스터리 직영 카페거든요. 그렇군요.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다. 커피가 나오고 두 사람은 각자 커피를 마셨다. 정말 맛있었다. 도연은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여수 바다는 해운대와 달리 잔잔했다. 선생님. 네,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요. 세라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쟤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펜션도, 결혼도. 세라 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미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세라 씨는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그래도 됐어요. 이제 다 끝난 일이고 저도 새로 시작했어요. 세라 씨도 그렇고요.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뭔데요? 세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돈이요. 선생님이 제 빚 갚아주신 거요. 다 모았어요. 3천만 원. 도연은 놀라 봉투를 바라봤다. 어떻게 이걸 악착같이 모았어요. 여수 오기 전에 서울에서 2군데 일했어요. 낮에는 카페, 밤에는 편의점.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계속 모았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한테 진 빚을 갚아야 제가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받아주세요. 도연은 봉투를 바라봤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세라의 마음이 무거웠다. 세라 씨, 제발요. 이거 안 받으시면 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다. 그날 이후 도연과 세라는 가끔 만났다.
커피를 마시거나 해변을 산책했다.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묘한 관계였다. 서로를 잘 아는 사람,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12월이 깊어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여수거리는 불빛으로 화려했다. 스레라가 도연에게 제안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특별한 계획 없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주방 빌려서 요리해 드릴게요. 도연은 웃었다. 그러죠. 크리스마스 저녁, 도연은 세라가 일하는 게스트하우스로 갔다.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다. 세라는 주방에서 분주히 요리하고 있었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간단한 스테이크. 와, 진짜 요리사 같은데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맛있었다. 세라의 요리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 함께 먹는 시간이 좋았다. 선생님. 저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다.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세라 씨? 알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요. 나이도 다르고 과거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요. 도연은 세라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저도 세라 씨가 좋아요.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요.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세라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다. 그리고 세라는 변했다.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세라가 환하게 웃었다. 도연도 웃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다. 여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크리스마스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예쁘다. 세라가 감탄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스레라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도연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야경을 바라봤다. 바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새해가 밝았다. 도연과 세라는 해맞이를 보러 오동도로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새해 소원을 빌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세라가 물었다. 도연은 웃었다. 비밀이에요. 저도 비밀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소원은 같았다. 이번엔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살고 싶다는 것.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행복을 찾고 싶다는 것. 해가 떠올랐다. 붉은 태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도연과 세라도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선생님. 세라 씨도요. 새로운 시작이었다. 불완전하고 위태롭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보냈다.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갔다. 도연은 세라의 손을 꽉 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리라. 이번엔 제대로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두 사람은 새해 아침의 바다를 바라봤다.